나가자 싸우자 손에 손잡고 군단 등화 조국을 구하러 가자. 나가자 89세트 헬조선 독립군 NK투데이 시간입니다. 구조적 왜곡과 총체적 무지가 재앙을 일으킨다. 북한을 보는 정확한 인식의 출발점 NK투데이. 네, 이번이 이제 시험 방송 마지막입니다. 처음부터 고정으로 자리를 꿰찬 NK투데이가 이제 마지막 시험 방송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본 방송이 시작됩니다. 자, 헬조선 독립군은 팟빵 그리고 유튜브 주권 방송 홈페이지에서 또 시청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구독 신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카더라 통신이죠. 네. 주제를 소개해 주십시오. 네, 오늘 주제는 아오지 탄광입니다. 많이 들어봤네요. 아오지 네. 탄광 많이 들어보셨죠? 강제 노동 뭐 또리 장군에서 나왔던 그런 이미지? 네, 그렇죠. 이 정치범들이 죽을 때까지 이 햇빛을 못 보고 탄을 캐다가 죽는다. 국군 포로들이 수용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죠. 뭐 이 국제 대회에서 패배한 선수나 감독이 아오지 탄광에 끌려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그 2010년에 남아공 월드컵 할 때 그 북한 축구 그 국가대표 감독이 아오지 탄광 끌려갔다. 뭐 이런 뉴스도 그죠. 그때 그런 나왔습니다. 뉴스가 나왔었죠. 네. 근데 왜 해필 아오지 탄광인가요? 탄광이 북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오지 탄광이 이 고품질의 갈탄이 엄청나게 매장돼 있는 북한의 주요 광산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아오지 탄광이 처음 악명을 떨친 게 이 해방 이후가 아니고 사실 일제 강점기 때였어요. 이 아오지 탄광을 운영하던 조선 인조 석유가 그 니혼 질소비료 소유였는데,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한국 회사구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소유의 탄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인 노동자들을 강제 동원해가지고 가장 많이 죽게 했던 그 일본의 악덕 군수 기업이거든요. 여기가.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오지 탄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제 널리 퍼져 있었던 거죠. 네네. 그때부터 이미. 그걸 이제 분단 이후에 군사 독재 정부가 아오지 탄광에 대한 이제 이 부정적 소문들을 계속 퍼뜨리면서 방공 교육의 이제 단골 메뉴로 활용을 한 겁니다. 이미지 작업을 했구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북한 하면 바로 아오지 탄광 떠오르고 아오지 탄광 하면 인간 생지옥 떠오르고 이렇게 딱 만들어 버린 거죠. 예. 자, 근데 실제 아오지 탄광이 어떤 모습인가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아오지 탄광이라는 게 없습니다. 네, 이름이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오지란 말이 좀 뜻이 어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말 우리 같기도 말인지 하고. 예. 일본 말인지. 네.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아오지라는 말이 여진족 말이었다는 거예요. 옛날. 불타는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석탄이 나오는데 이 석탄이 이제 불이 타니까 옛날에도 이거 한번 태워봤나 보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여진족 말에 이제 불타는 돌이라는 것이었다. 이런 데서 이제 알려지니까 1997년에 지명을 아예 바꿔버렸어요. 은덕군으로. 왜 그렇죠? 은덕군으로 바꿨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어쨌든 이 탄광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아주 유명한 이제 큰 광산이었는데 이걸 1968년 6월 13일 날 김일성 주석이 현지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3번이나 더 방문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오지 탄광 자체가 워낙 북한의 산업에서 중요한 이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김일성 주석이 상당히 이제 주목을 한 거죠. 여기 탄광이 되게 중요하다. 개발을 잘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월 13일 첫 현지 지도일에 맞춰서 탄광 이름을 6.13 탄광으로 바꿔버려요. 네. 그리고 아오지란 이름도 이 김일성 주석의 은덕을 받은 지역이다 이런 뜻에서 이제 은덕군으로 군 이름 자체도 아예 바꿔버리고 군도 바뀌고 예. 탄광 이름도 바뀌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최고 지도자가 보통 아무데나 가지 않지 않습니까? 전략적인 그 산업 시설이나 지역을 방문하게 될 텐데. 그럼 시설이 뭐 상당히 개선이 된 건가요? 그렇죠. 이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 현지 지도 하면은 여기는 이제 막 비석도 세우고 편말도 세우고 막 하지 않습니까? 예. 특별한 사업장이 되는 거죠. 뭐 다녀가신 곳도 이렇게 쓰더라고. 예.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어떻게 되냐면은 모범 사업장이 돼가지고 전국에서 배우러 와요. 이 사업장을. 그런데 여기가 뭐 탄광이 시설이 아주 열악하고 막 사람들이 강제 노동하고 있고 이런 데면 전국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보겠습니까? 예. 배울 게 없잖아요. 그리고 김일성 주석이 4번이나 방문을 한 곳인데 뭐 그런 곳을 굳이 방문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매우 이제 시설을 잘 갖출 수밖에 없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어쨌든 투자를 했다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탄광에 비해서 오히려 시설이 더 좋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1960년대부터 이 지역에 화학공업대학,
고등 석탄 전문학교, 고등 화학 전문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막 세워지고 병원, 도서관, 문화회관, 상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막 들어서 가지고 오히려 다른 탄광 지역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한 곳이 돼버렸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인구도 더 늘어났고 뭐 그러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우지가 아니죠. 이제 613도 아니고 은덕 탄광인가요? 아니요. 탄광 이름은 그냥 그대로 613 탄광입니다. 그래요? 네. 613 탄광. 네. 여기서 광부들의 대우들은 어떤가요? 예, 뭐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광부들 대우가 좋겠죠. 여기는 오히려. 근데 기본적으로 북한에서는 탄광 노동자들의 대우가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왜 그러냐면 북한은 이제 임금을 책정할 때 노동량에 따라서 책정을 하는데 탄광 노동자들이 매우 힘들잖아요. 땅 속에 들어가서 막 계속 탄 캐야 되고 이러니까. 공기도 부족하고. 네. 그래서 이 직급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임금 수준이 딱 정해지는데 탄광 노동자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직업군 중에서. 네, 직업군 중에서. 그래서 2013년에 그 NK조선 보도에 따르면 근로자 중 월급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탄광이다 라면서 장관이나 20년 경력의 교수보다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야, 초임이 예,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고급 기능 보유자의 경우에 굴진 채탄 노동자가 북한 노동자 평균 임금의 약 2배에서 3배 정도 고임금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만 그런 거 아닐까 혹시? MC도를 받은 곳이라? 아니요. 전체 탄광 노동자들, 그러니까 탄부들, 광부들의 이 기준 자체가 그렇게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제도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탄광에 대한 인식이 크게 이제 왜곡됐을 가능성, 국내에 알려지는 것이 굉장히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기 국제 대회에서 뭐 패배하고 온 감독들 뭐 이런 사람들 막 보낸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게 이제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근거가 없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 2012년에 SBS에서 그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 거기 이제 방송된 내용인데 정대세 선수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정대세 선수하면 북한 축구 선수죠. 그죠. 네. 일본에 살고 있는. 네, 네. 매우 복잡한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뭐 고향은 원래 이제 남쪽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지금은 수원 삼성인가 어디 뛰고 있을걸요? 예, 매우 복잡한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그 방송에 나가가지고 그 탄광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월드컵 져가지고 북한 선수들 다 탄광 끌려가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뭐라고 했냐면 저도 월드컵 이후 독일 클럽으로 이적해서 그런 소문에 대해 들었으나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월드컵에선 대패했지만 월드컵에 진출한 자체로 북한에서 영웅이 다 된 거다. 그래서 선수들이 지위도 높아지고 했다. 감독은 원래 지위가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감독을 탄광에 보내거나 할 수는 절대 없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탄광이 그 일반인에 비해서 2~3배가 임금이 높다면서요. 예. 거기 가면 영전하는 거 아니야? 너도 나도 가려고 하려나요? 그래도 뭐 힘든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 다른 사람 증언이 있어요? 예, 또 그 채널 A의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출연한 탈북자 출신의 이제 명성희 씨가 이런 얘기했다 그래요. 남한에는 북한 축구 대표팀이 외국과 경기에서 지면 아우지 탄광으로 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에요. 아우지 탄광에 가거나 그렇지는 않고 다만 결과가 안 좋으면 감독 자리에서 물러나 자숙 시간을 갖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일반적이네요.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월드컵 시합 도중에 그냥 감독 자리를 박탈시키는 사례도 있었는데 뭐 성적 안 좋으면 쫓겨나는 거야 뭐. 다 비슷한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 이제 북한에서 무슨 축구 감독이 안 보인다 그러면 또 어디 끌려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나 성적 안 좋으면 감독 물갈이 하는 거야 뭐 당연한 거고.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아우지 탄광이 그런 무슨 뭐 인간 생지옥이라더니 사람들이 뭐 죽을 때까지 못 나온다거나 네.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잘못 알려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네. 이렇게. 뭐 이 저희의 이런 상식적인 판단에 대해서 또 그 반박하는 말씀이 있으시면 얘기를 하셔도 좋은데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장 검증을 같이 가면 좋겠다. 현장 검증 좋죠. 네. 카더라 통신이 주로 다룬 내용들은 현장 검증의 대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기를 해주시면 현장 검증을 적극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다음 2주의 이슈 주제를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에 프랑스의 연쇄 테러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프랑스 시민들이 130여 명이 사망한 아주
대형 테러 사건이었는데 이 테러 사건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입장을 밝혔나 이걸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테러를 저지른 그 세력은 IS죠, 요즘에. 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테러 저지른 이유가 혹시 이거 아닐까 싶은데 올해 이제 프랑스 공군기가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IS 거점을 폭격을 했어요. 네. 그것 때문에 테러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우선 북한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이 15일 오후 9시에 프랑스에서 테러 공격으로 인명피해 뭐 이런 제목으로 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13일 테러 공격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국제 테러 조직인 이슬람 국가는 파리에서의 연쇄적인 테러가 폭탄과 자동총으로 무장한 자기 조직 성원들이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냥 뭐 사실관계에 대한 그냥 단순한 보도 아닌가요? 그렇죠. 네. 뭐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또? 그 뒤로 이제 입장이 나왔는데 17일 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3일 날 테러가 있었는데 첫 북한에서의 보도는 15일 날 있었고 입장은 17일 날 나온 거죠. 그래서 17일 날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입장이 나옵니다. 그 온갖 형태의 테러를 반대하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프랑스 인민이 하루빨리 가슴 아픈 비극의 후과를 가시고 평화와 안정을 회복할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 이런 내용의 전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최근에 그 보도를 딱 보니까 한국의 언론에서 뭐 북한이 IS와의 연계설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이 테러에 대한 이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뭐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번 사건 외에도 다른 테러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올해만 해도 사실 테러 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그 요즘 최근에 테러 사건들이 대부분 IS와 관계 있는 테러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가장 최근에는 11월 9일에 있었습니다. IS가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연쇄 폭탄 테러를 일으켰는데 여기에 이제 리수용 외무상이 14일 레바논 외무 및 이민상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고요. 또 2월 1일에는 IS 연계 세력이 그 1월 29일 이집트 테러 공격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이름이 어렵네. 네. 그다음에 그 샤를리 앱도 테러 기억나세요? 그것도 프랑스에서 있었죠. 그렇죠. 거기에도 프랑스 외무장관 앞으로 위로 전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도 공식적으로 테러를 반대한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 6월 26일입니다. 6월 26일 쿠웨이트에 있는 이슬람교 시아파 모스크에서 발생한 IS에 의한 자살 폭탄 테러 때 그 쿠웨이트 국왕에게 북한이 이제 위로 전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면 온갖 형태의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의 일관하고도 확고한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뭐 북의 공식적인 입장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구체적인 활동, 뭐 테러를 반대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활동 이런 게 있습니까? 예, 북한에 자금 세척 및 테러 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라는 기구가 설립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들어서 설립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 이제 김천균 북한 중앙은행 총재가 이 기구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한 게 있습니다. 이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 방지 사업을 지도하는 기관이고 이 위원회에 내각 부총리가 위원장이고 중앙은행 총재, 외무성 부상이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고 내각 사법기관, 중앙은행, 금융정보국, 재정성, 외무성 등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 그러고요. 굉장히 규모가 크네요. 네. 이 기구가 2014년 작년에 북한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 FATF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입한 이후에 이 국가조정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국가조정위원회는 북 자체의 기구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기구가 여기 산하일지는 모르겠네요. 자금 세탁 방지 금융 대책 기구의 산하 기구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산하 기구는 아닙니다. 국가 일단은 참여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자금 세탁 방지 금융 대책 기구 FAFT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게 뭐 자금 세탁하고 테러랑 무슨 관계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FATF는 그 전 세계 이제 미국, 영국, 중국, 한국 뭐 이런 34개국과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구고 여기에 산하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구가 있어요. 아시아 태평양 자금 세탁 방지 기구
이게 이제 APG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작년에 북한이 가입을 한 건데 자금 세탁이라는 게 사실 주된 내용이 테러 자금을 감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세탁의 주된 게 바로 테러 자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이제 테러 자금들이 어떻게 이 돌아다니는지 유통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게 이제 주된 이 활동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이 여기 이제 FATF에 가입을 하면서 이런 국제 기준에 맞게 이런 테러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시 활동에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 자금 세탁 방지 금융 대책 기구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참가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 예, 생각만큼 많지는 않죠. 그래요. 자금 세탁은 주로 뭐 지금 흔히들 뭐 테러 조직들이 주로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 뭐 미국도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CIA가 자금 세탁 해가지고. 그렇죠. 네. 정보기관들이 특히 많이 하죠. 근데 여기 들어있네. 자, 근데 북이 원래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었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언제부터냐면 1987년 그 칼기 폭파 사건 아시죠? 예, 예. 이 사건 이후에 1988년에 미국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정한 거라는 거예요. 국제 기구가 뭐 지정한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제 기구는 테러 지원국 이런 지정하는 건 없고 네. 미국이 자기 국내법으로 이 테러 지원국을 지정을 하면 이 나라와하고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나라와 거래한 나라들도 거래를 미국과는 거래를 못하는 뭐 이런 식으로. 미국 물론- 자체의 규정이죠. 예, 그렇죠. 제도죠. 예. 물론 이게 이제 뭐 국가를 통째로 뭐 이렇게 이 거래를 못하게 하고 이런 건 아닌데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북한의 어느 기업과 프랑스의 어느 기업이 거래를 한다. 그러면 그 프랑스 기업은 미국 기업들하고 거래를 못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이제 자국법이 있는 건데 네. 이걸 이제 미국의 국무부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테러 행위에 반복적으로 지원을 제공한 국가를 테러 지원국으로 이제 지정을 하는 건데 이게 2008년에야 테러 전국 명단에서 이제 북한이 빠집니다. 부시 때죠. 예, 그렇죠. 이때가 그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제 계속 이 협상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빼주는 걸로 미국이 이제 합의를 본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소니 해킹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이걸 이제 북한이 한 거다라고 오바마 정부가 규정을 하고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그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자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일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구체화된 건 아닌데 그런 예. 논의가 지금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동안 근데 이제 뭐 북미 간의 대화가 진행될 때는 이 테러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협의들이 있었는데 어떤 게 예,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인 성과가 2000년에 있었는데 2000년 10월 6일 날 국제 테러리즘에 관한 북미 공동 성명을 합의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00년 3월부터 계속해서 이제 회담을 통해 가지고 합의를 한 건데 이 회담에서 뭐라고 했냐면 양측은 국제 테러가 세계 안보와 평화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 되고 있으며 화학, 생물학 또는 핵 장치 및 물질이 개입된 테러 행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은 저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북미 사이에 테러를 서로 막기 위해서 노력하자, 협력하자 이런 이제 합의까지 한 적이 있죠. 견해를 확인했다 이런 거 아닌가요? 뭐 협정이나 뭐 이런 게 체결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 성명을 발표한 거고 그 안에는 이제 그래서 테러를 막기 위해 서로 뭐 정보도 교환하고 뭐 이런 걸 하자. 네. 뭐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근데 이게 되게 이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문제가 다양하게 해석되고 다양하게 이용되는 상황이라 좀 아직까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요. 어쨌든 뭐 이 2000년 그 북미 공동 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진행이 됐으면 뭐 이런 세계가 정말 조용해졌을 것 같아요. 세계가. 네. 자, 오늘 이주의 이슈에서는 프랑스 테러 사건에 대한 북한의 입장, 북한의 테러에 대한 어떤 정책, 대외 활동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NK투데이 이번 주 순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밀어내고